냄새나 이 시골 노인네야. 짝! 며느리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갈겼습니다. 칠순 노인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3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호텔 연회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2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고무신을 신은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 초라한 할머니가 누구인지요. 저 낡은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그리고 오늘 이 연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말순입니다. 올해 나이 72이고요. 충청도 시골에서 고추랑 배추 농사나 짓는 늙은 할머니입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과부 할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자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만 맞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서울 명동 사채 시장에나 가야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저를 명동 호랑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어음을 좌지우지하는 현금 부자, 그게 진짜 제 얼굴이에요. 새벽 4시 30년 넘게 써온 낡은 자명종이 따르릉 소리를 냅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사실 잠이 깊이 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거든요. 드디어 오늘이니까요. 35년을 기다린 날이 밝은 겁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찬물을 대야에 받아 세수를 했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군데군데 검버섯이 피어 있었어요.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72살 먹은 늙은이 꼴이 딱 그랬어요. 하지만 제 두 눈만은 달랐습니다.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날카롭게 가라앉은 눈이었습니다. 35년을 벼르고 벼른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개비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웠어요. 불꽃이 활활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다가 저는 붓두막 아래 숨겨둔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녹이 슬어 빛깔이 변해버린 오래된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낡은 셔츠 조각이 나왔습니다. 35년 전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셔츠의 자락이었습니다. 거기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검붉게 바랬지만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걸 꺼내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남들은 불쌍한 과부가 남편 생각에 슬퍼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저는 복수를 다짐하려고 이걸 보는 겁니다. 원수놈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요. 셔츠 조각을 도로 상자에 넣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방 한구석에 모셔져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죠. 저는 손수건을 꺼내 영정사진의 먼지를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유리 너머로 남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영감, 우리 아들 성우는 아직도 몰라요. 자기 장인이 아버지 죽인 원수놈인 줄. 내가 입 닫고 그 집구석에 장가보낸 죄, 오늘 다 갚을겨. 성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감춘 거니까요. 원수의 딸과 결혼시킨 것도 그 집에서 기죽어 사는 것도 다 제 계획의 일부였어요.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복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가장 아끼는 것까지 내걸어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날이 밝자 저는 몸빼를 입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추밭 고랑 사이를 오가며 호미질을 했어요. 흙먼지가 얼굴에 튀고 등에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제 위장이니까요. 그때 옆집에 사는 이천댁이 울타리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고추 따기 전에 약 한 번 더 쳐야 허겄네. 근데 나 어저께 서울 사는 딸년이 명품 가방 사줬어. 이태리에서 만든 건데 300만 원이나 한다더라고. 저는 호미질을 멈추고 부러운 척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허이고 300만 원이나? 세상에 가방이 그렇게 비싸? 나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봤구만. 이천댁은 팔자가 좋으셔.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이 뭐가 대수라고요. 제가 가진 재산의 하루 이자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는 그냥 불쌍한 과부 할머니여야 하니까요. 오전 9시쯤 됐을 때 고추밭 고랑 한가운데서 품속 깊이 숨겨둔 물건이 진동했습니다. 최고급 보안 스마트폰이었어요. 몸빼 주머니 속에 늘 넣어 다니는 물건이었죠. 화면에 강철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의 변호사이자 오랜 세월 함께해온 동지였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천댁이 저만치 자기 밭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더 로열 호텔 채권 만기일을 오늘로 딱 맞춰놨습니다. 연장 불가 통보는 정오에 발송합니다. 저는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습관이 된 거였어요. 잉 고생했슈. 내 직접 가서 도장 찍어줄 테니께 위임장 말고 원본 딱 대기시켜. 전화를 끊고 다시 호미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 흙투성이 손이 오늘 밤에는 3천억짜리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저는 읍내 우체국까지 걸어갔습니다. 30분이나 걸리는 길이었어요. 오늘이 며느리 미라의 생일이기도 하고 사돈인 최판석의 칠순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직접 캔 10년 묵은 장내삼과 토종꿀을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택배 상자 위에 매직으로 글씨를 썼어요. 일부러 삐뚤빼뚤하게요. 사랑하는 며느리 생일 축하한다, 시어미가. 촌스러운 글씨체를 보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가면이었으니까요. 우체국 직원이 저를 보며 측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불쌍한 할머니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 시선이 싫지 않았어요.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우였어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냐? 그게 이번 장인어른 칠순잔치 말인데요. 호텔에서 크게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라가 좀 부담스러워해서요.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제 어미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성우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기가 죽어 살았으면 저런 말을 하겠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힘든 거였어요. 저는 목청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바쁜데 늙은이가 껴서 못하냐? 니들끼리 자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더니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놈들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 분노를 꾹 눌렀습니다. 오늘 밤 그 분노를 제대로 쏟아낼 테니까요.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이번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이런 흙 묻은 박스 좀 보내지 말라고 했죠? 경비실에서 냄새난다고 인터폰 왔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묵은 장내삼을요, 경비실에서 냄새난다고요? 아가, 그게 장내삼이요. 몸에 좋은 거야.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아이 몰라요. 그냥 경비 아저씨 줬어요. 계좌로 돈이나 좀 붙이세요. 호텔 뷔페가 비싸니까.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내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오늘 밤 제가 할 일에 거리낌이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방구석으로 가서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최첨단 생체 인식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문과 홍채를 인식해야만 열리는 금고였죠. 저는 금고에 손을 대고 눈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장의 부동산 권리증과 무기명 채권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강남 빌딩 몇 채 값어치는 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낡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35년 전 최판석이 직접 쓴 이중 장부의 낫장이었습니다. 그놈의 친필 메모가 적혀 있었죠. 또 하나는 남편이 죽기 직전에 남긴 고발장 초안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남편의 피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그놈 앞에 설 날을요. 저는 서류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판석, 내 놈이 훔쳐간 내 남편의 피가 이자까지 쳐서 받아주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내일 있을 일들을요. 어떻게 들어가고 뭐라고 말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하나하나 천장을 보며 그려봤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내일 입고 갈 옷은 이미 현관에 꺼내놨어요. 가장 낡고 무릎이 나온 몸빼 바지와 흙이 잔뜩 묻은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거지 같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제 전투복이었어요. 그 안에 진짜 무기를 숨기고 저는 전쟁터로 나갈 겁니다. 눈을 감으니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얼굴이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영감, 내일이면 끝나요. 35년 만에. 기다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어차피 밤새 설쳤으니 일찍 일어나는 게 당연했죠.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검푸른색에서 서서히 붉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피빛 같은 아침놀이였습니다. 오늘 있을 일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저는 부엌에 물을 끓여 목욕 준비를 했습니다. 큰 양푼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씻었어요. 떼수건으로 팔뚝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몸에 때를 벗기면서 마음속 망설임도 같이 씻어내는 기분이었어요. 거울 속 제 눈빛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박한 시골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사냥을 앞둔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현관에 꺼내둔 그 옷이었어요.
가장 낡고 무릎이 해진 몸빼 바지를 다리에 끼워 올렸습니다. 윗도리는 색이 바랜 남색 저고리를 걸쳤어요.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간 옷이었죠. 양말은 일부러 구멍 난 걸 골랐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삐죽 튀어나오는 양말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갑옷이다. 남들 눈에는 거지처럼 보이겠지만 이 허름한 옷이야말로 오늘의 작전에 가장 어울리는 전투복이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광목 보자기였어요.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죠. 저는 이 보자기 안에 2가지를 넣었습니다. 먼저 부엌 장독대에서 30년 묵은 된장 옹기를 가져왔어요.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구수하다 못해 쿰쿰한 냄새였어요. 이건 며느리를 도발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옹기를 보자기 한가운데 놓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어젯밤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방수 처리된 고급 가죽 파일에 넣었어요. 이중장부 낫장과 고발장 초안, 그리고 호텔 채권 서류까지. 이게 진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가죽 파일을 된장 옹기 밑바닥에 숨겼어요. 냄새나는 된장 밑에 3천억짜리 폭탄이 숨어 있는 셈이었죠. 보자기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시골 할머니가 된장 보따리를 들고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집을 나서기 전에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차가운 마루바닥에 닿았습니다. 영감, 나간다. 오늘 끝내고 올게. 대문을 나서며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검정 고무신을 신은 발걸음이 자갈길을 밟았습니다. 뚜벅뚜벅 35년을 기다린 복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터미널 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을 몇 명 마주쳤어요. 일찍 밭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죠. 김서방네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 할매, 이 이른 아침에 어딜 가시오? 그 보따리는 또 뭐여?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서울 사돈 생일이라 된장 좀 가져가요. 서울 것들은 이런 맛을 몰라서 말이여. 허허, 효부시네 효부. 잘 다녀오슈. 저는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효부라니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오늘 제가 할 일을 알면 기절할 겁니다.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샀어요. 창구 직원이 제 행색을 힐끗 보더니 불쌍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주머니에서 꺼내 하나하나 세며 돈을 냈어요. 이것도 연기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이 좁았어요. 무릎 위에 된장 보따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자 옆자리 젊은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어요.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3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갓난쟁이 아들을 업고 명동사채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던 시절이요. 그때 저는 27살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산더미 같았어요. 최판석이라는 놈이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 횡령 누명 때문에 채권자들이 몰려왔거든요. 저는 그 빚을 갚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청소, 식당 설거지, 공장 일 안 해본 게 없었죠. 그러다가 사채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돈을 빌리러 갔다가 나중엔 돈을 빌려주는 쪽이 됐어요. 저한테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누가 돈을 갚을 사람이고 누가 떼먹을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맞혔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저는 명동에서 손꼽히는 큰 손이 됐어요.
20년이 지나자 기업 어음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됐죠. 하지만 저는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숨어 살면서 농사꾼 행세를 했어요. 그게 제 복수의 첫 번째 단계였거든요. 그 사이에 최판석 그놈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내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 돈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호텔 사업까지 손을 뻗었어요. 더 로열 호텔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때가 올 때까지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휴게소에 잠깐 섰습니다. 호두과자 굽는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배가 고팠지만 저는 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호두과자 봉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많이 샀는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난 이가 안 좋아서 못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제 이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을 받는 것도 연기의 일부였죠. 아주머니는 측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낮 1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리자 압도적인 마천루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유리로 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 여자들. 저는 그 사이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흙 묻은 고무신을 신고 된장 보따리를 든 시골 할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빌딩들 중 몇 채의 등기부등본에는 박말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요. 물론 아무도 모르죠. 다 차명으로 해놨으니까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줄이 길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기사가 저를 보더니 창문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제 보따리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찡그렸습니다. 할머니, 저 그쪽 안 가요. 다른 차 타세요. 승차 거부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하며 물었어요. 아니, 왜요? 나 돈 있어요. 아이, 그 보따리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차에 냄새 배면 손님 못 태워요. 택시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사들이 저를 보고는 손을 내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뭐야? 냄새 엄청 나는데. 시골에서 올라왔나 봐. 불쌍하긴 한데 옆에 서 있기 힘드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다 계획대로였거든요. 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기종이었어요. 택시 앱을 열고 가장 비싼 옵션을 눌렀습니다. 최고급 세단이었죠. 3분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제 앞에 섰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외제차였어요.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서 공손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말순 고객님 모시러 왔습니다. 아까 승차 거부하던 택시 기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고급 가죽 시트에 앉았어요. 흙 묻은 고무신을 신은 채로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더 로열 호텔로 가요.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봐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승강장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통쾌했어요. 차 안에서 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 10분 전. 기자들 대기시켜. 답장이 바로 왔어요. 준비 완료.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웅장한 건물이 보였어요.
더 로열 호텔이었습니다. 황금색으로 번쩍이는 외관이 눈부셨어요. 50층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발레 파킹을 하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화려한 옷차림을 뽐내고 있었죠. 저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원수 최판석이 있을 겁니다.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빼앗은 돈으로 지은 바벨탑이었죠. 35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이 땅이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됐습니다.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내리면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기사 손에 쥐어줬어요. 잔돈은 됐슈. 수고했어요. 기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들고 호텔 정문 앞에 섰어요. 회전문 유리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흑투성이 고무신의 낡은 몸빼, 냄새나는 보따리를 든 거지 같은 할머니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의 눈이었어요. 호텔 도어맨이 저를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더니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보따리 속 서류 가방이 단단히 있는지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영감, 나 들어간다. 판을 갈아엎으러. 저는 회전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로비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하얗고 매끈한 대리석에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제 흙 묻은 고무신이 닿기에는 너무나 깨끗한 바닥이었죠. 호텔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백합인지 장미인지 모를 은은한 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향기 사이로 제 보따리에서 나는 된장 냄새가 슬그머니 퍼져나갔습니다. 두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였어요. 로비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미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클래식 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우아한 선율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 연주가 잠깐 끊겼습니다. 피아니스트도 저를 쳐다봤거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업가들, 보석을 주렁주렁 단 사모님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동물원에 이상한 동물이 들어온 것처럼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어머, 냄새 좀 봐. 뭘 들고 온 거야? 호텔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어?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무신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퍽퍽 소리가 났어요. 흙자국이 하얀 바닥에 찍혔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걸었어요. 더 많은 흙자국을 남기려고요. 그때 젊은 호텔 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금색 명찰을 단 남자였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더니 두 팔을 벌렸어요. 할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왜요? 나 손님인디. 아니,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물건 파는 곳 아닙니다. 나가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저를 노숙자나 행상인쯤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꼭 껴안으며 버텼어요. 나 물건 팔러 온 거 아니여. 오늘 여기서 잔치한다며? 사돈 칠순이라 축하하러 왔어요. 사돈이요? 무슨 사돈이요?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직원들도 몰려왔어요. 저를 에워싸듯이 둘러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창피함을 연료 삼아 분노를 키웠어요. 이 수치스러움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을 테니까요. 그때 저 멀리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또각.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미라였습니다. 화려한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명품 드레스였습니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거렸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하고 온 듯 윤기가 흘렀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상류층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문제였어요. 저를 발견한 순간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거든요. 우아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실룩거렸어요. 미라가 달려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어요. 저 앞에 도착하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있었어요. 화를 참느라 애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어요. 남들이 들을까봐 애써 낮추려 했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가, 애미 왔다. 사돈 칠순이라 귀한 선물 가져왔지.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어요. 미라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를 악물더니 제 팔을 확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와요. 잠깐만요. 미라가 저를 끌고 로비 구석으로 갔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근처 기둥 뒤였어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곳이었죠. 거기까지 끌고 가더니 미라가 폭발했습니다.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기어와요? 미라의 눈이 위아래로 제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낡은 몸빼, 흙 묻은 고무신, 냄새나는 보따리, 멸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사돈 생일인디 인사드리러 온 게 뭐가 잘못이요? 잘못이냐고요? 오늘 아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정재계 인사들 다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런 거지 같은 꼬락서니로 나타나면 내가 뭐가 돼요? 거지 같은 꼬락서니.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더 해봐라. 내가 지금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내 목을 조를 거다. 내 친구들 다 보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좀 나가요. 뒷문으로요. 미라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보따리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봤지만 제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으니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쓰라림마저 무기로 삼기로 했어요. 나왔으니께 인사는 하고 가야지. 선물도 전해줘야 하고. 선물이요? 또 그 냄새 나는 거예요? 아까 보낸 것도 버렸거든요. 미라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클러치 백을 열었어요.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권 몇 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낡은 조끼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이거 받고 제발 꺼져요. 택시비 넉넉하게 드렸잖아요. 냄새나니까 빨리 가요. 돈다발이 제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대리석 바닥 위에 나뒹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의 향수 냄새와 돈 냄새가 섞여서 역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돈을 주었습니다. 관절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한 장 한 장 정성껏 주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비웃듯이 쳐다봤어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돈 나중에 내 병원비로 쓰게 해주마.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남자였습니다. 최판석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저는 그놈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진으로만 봤지만요. 이사님, 회장님께서 입구가 소란스럽다고 불쾌해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라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한 잡상인인데 제가 알아서 내보낼게요. 잡상인이라고요. 정신이 이상하다고요.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라렸어요. 비서실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나 잡상인 아니여. 최판석이 안 사돈 박말순이라고.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말순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회장 사돈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허름한 행색일 줄은 몰랐겠죠. 비서실장이 무전기를 들더니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 상황이 아버지 귀에 들어갈까봐 두려운 모양이었습니다. 미라가 다시 저를 끌어당기며 소리쳤어요. 보안 요원, 뭐해? 이 노인네 당장 끌어내. 어디선가 거구의 남자 둘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보안 요원들이었어요. 덩치가 곤만했습니다. 그들이 제 양팔을 낚아챘어요. 팔이 뒤로 꺾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껴안았어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됐거든요. 35년의 계획이 담긴 보따리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를 출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발이 바닥에 끌리면서 고무신 한 짝이 벗겨졌어요. 구멍난 양말이 드러났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삐죽 튀어나온 초라한 모습이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는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다는 건지 한심하다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저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나 사돈이라니께. 왜 이래? 나. 미라가 뒤에서 쏘아붙였어요. 입 닥쳐요. 창피하게. 끌려나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로비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딩동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제 아들 성호였습니다. 아들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던 아들이었거든요. 처가 잔치에 맞춰 차려입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아들이 끌려가는 저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성우가 달려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쿵쿵 소리를 냈어요.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평소에 순둥이처럼 조용하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붙잡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어깨로 한 명을 밀쳐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힘이었어요. 보안 요원이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어머니야. 아들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듣는 아들의 고함 소리였어요. 40이 넘도록 누구한테 목소리 한번 높여본 적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그 틈을 타서 제 팔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뒤로 감싸며 보안 요원들을 노려봤어요.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누구 허락받고 이래? 그때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다가오더니 아들의 등짝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저 노인네 때문에 다 망칠 거야? 아들이 미라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처음 봤어요. 노인네?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노인네라고 했어? 그럼 뭐라고 불러? 이 꼴로 나타나서 창피 주는데. 미라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들과 미라가 서로 노려보는 사이 소란이 점점 커졌어요.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벌집 터진 것처럼 웅웅거렸어요. 그때 연회장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는 걸 보니 대단한 사람인 게 분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판석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물론 저는 사진으로 그놈을 계속 봐왔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사진, 인터넷 기사에 뜨는 사진들을요. 하지만 직접 마주하는 건 35년 만이었습니다. 그놈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마른 체형이었는데 지금은 살이 쪄서 배가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도 기름지게 번들거렸어요. 머리는 반백이 됐지만 값비싼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어딜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고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내 남편의 피로 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이었어요.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몬 원수가 저 얼굴로 70년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판석이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훑어봤어요. 기억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알아본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비열한 미소였습니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박 여사님 아니시오? 판석의 목소리는 굵고 느릿느릿했습니다. 여유가 넘쳐 흘렀어요. 자기 영역에서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하객들과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판석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경하려는 눈치였습니다. 미라가 급하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제가 알아서 내보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판석은 손을 내저었어요. 그러더니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높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다들 들어오시게 하세요. 시골에서 사돈이 축하해주러 오셨는데 박절하게 굴면 쓰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석은 관대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돌려보내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좋아, 그러면 더 좋지. 안으로 들어가야 내 계획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판석이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마치 개를 부르듯이요. 박 여사, 이리 오시오. 밥이나 한술 드시고 가시지.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벗겨진 고무신을 주워 신고 보따리를 다시 단단히 껴안았어요. 판석이 앞장서서 연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미라가 옆에서 이를 갈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이 멀 것 같았어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랜드 볼룸이라고 쓰인 금색 간판 아래로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장에는 로비보다 더 큰 샹들리에가 3개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흰 장미꽃이 수북이 꽂혀 있었습니다.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손님은 적어도 30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들, 보석으로 치장한 사모님들, 기자들까지. 다들 샴페인 잔을 들고 서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은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음식을 권하고 있었어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얼굴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국회의원도 있었고 대기업 회장 얼굴도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일부러 흙 묻은 고무신을 쾅쾅 구르며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페르시아산 카펫에 흙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보따리에서 나는 된장 냄새 때문이었죠. 판석이 뒤를 돌아보며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사돈 어른이십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셔서 냄새가 좀 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촌정이 깊어서 그런 거니.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저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웃어라, 실컷 웃어.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데 얼마 안 남았다. 판석이 웨이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웨이터가 저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하려 했어요. 수행원 대기석이었습니다. 기자들이나 경호원들이 앉는 자리였죠. 박 여사, 저기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가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웨이터의 손을 뿌리치고 연회장 정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켜줬습니다. 냄새 때문이었겠죠. 저는 당당하게 맨 앞 메인 테이블 근처까지 갔습니다. 판석과 미라가 앉을 자리였어요. 뷔페 테이블을 지나쳤습니다. 온갖 산해진미가 늘어서 있었어요. 랍스터, 캐비아, 한우 스테이크까지.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에잉, 먹을 것도 없네. 우리 집 개밥보다 못하구만.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미라가 뒤에서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석이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그를 향했어요. 판석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켰어요. 여러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제 사돈어른 박말순 여사입니다. 충청도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죠. 평생 흙만 만지셨어요. 오늘 칠순잔치를 축하해 주시러 먼 길을 오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박수였어요. 어떤 사모님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저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된장 아니면 고추장일 겁니다. 촌에서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더 꽉 껴안았어요. 그래, 웃어라.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면 웃지 못할 거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찾았습니다. 성우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저를 위해 보안 요원들과 맞섰던 용기는 어디 갔는지 지금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미라가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아마 잔소리를 하고 있겠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인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무능한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모욕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처갓집 덕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을 탓하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성호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숨겼다. 하지만 오늘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다. 그때 엄마를 용서해 다오. 웨이터가 제 앞에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털 잔이었어요. 제 투박하고 갈라진 손과 그 잔이 묘하게 대비됐습니다. 농사일에 찌든 손이었죠. 저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긴장 때문이기도 했고 각오를 다지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품속의 보따리를 만져봤습니다. 된장 옹기 아래 숨겨둔 가죽 파일이 손에 잡혔어요.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3천억짜리 폭탄이 거기 들어 있었어요. 이중장부, 고발장, 채권 서류까지. 최판석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시계를 슬쩍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강 변호사와 약속한 시간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어요. 은행장과 금융단이 도착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웃어라, 최판석. 실컷 웃어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데 딱 30분 남았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접시를 날랐어요. 한우 스테이크, 랍스터 요리, 전복찜까지. 눈앞에 산의 진미가 펼쳐졌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사모님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어요. 저 할머니 냄새 때문에 밥맛 떨어진다느니 왜 저런 사람을 들여보냈느니 하는 소리들이었죠. 시계를 슬쩍 봤습니다. 오후 1시 45분이었어요. 15분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강 변호사와 금융단이 도착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보따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적응했는지 코를 막지 않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도 몰랐죠. 판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객들과 일일이 잔을 부딪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텔 확장 사업에 많은 투자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님, 다음 선거 때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호텔이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겁니다. 판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기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잘 나가는 동안 내 남편은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저놈이 샴페인을 마시며 웃는 동안 저는 명동 바닥을 기어다니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판석이 있는 메인 테이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흙 묻은 고무신이 고급 카펫을 밟으며 퍽퍽 소리를 냈어요. 미라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찍으며 또각또각 급한 소리를 냈어요. 미라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좀 거기 찌그러져 있으라고요. 미라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저를 막아섰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일 선물 주러 왔다니께? 네 아버지가 아주 환장하게 좋아할 거요. 저는 미라의 어깨를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라가 휘청거렸어요. 하이힐 굽이 꺾이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판석에게 다가갔어요. 판석이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거만하게 웃었어요. 코끝이 실룩거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제가 들고 있는 보따리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박 여사, 뭘 또 구질구질하게 가져오셨소? 된장이요? 짠지요? 냄새가 아주 고약하구먼. 주변 사모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부채질을 했어요. 어머, 지독해. 저것 똥 아니야?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좋아, 실컷 웃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보따리를 메인 테이블 위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렸어요. 고급 접시들이 덜컹거리며 튀어올랐고 와인 잔이 흔들려서 레드 와인이 흰 테이블보에 튀었습니다. 붉은 얼룩이 피처럼 번져나갔어요. 이거 35년 묵은 거요. 아주 푹 사갔지. 뚜껑 열면 기절할겨.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의미심장한 말투였어요. 판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35년이라는 숫자가 그놈의 뇌리를 스쳤을 거예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 웃음을 지었어요. 허허, 35년 묵은 된장이면 아주 귀한 거겠구먼. 나중에 잘 먹겠소. 그때 미라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눈이 뒤집혀 흰자위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미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 진짜. 경비. 이 노인네 당장 끌어내라고. 시어머니에게 야라고 하다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요. 하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좀 심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성우가 달려왔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미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우리 어머니야.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라가 아들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미라의 그런 눈을 처음 봤어요.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힌 눈이었습니다. 미라가 아들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이힐 굽이 정강이 뼈를 정통으로 때렸어요.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라가 아들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쳤어요. 아들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아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테이블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는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등신이 내 엄마 데리고 꺼지라고. 내 파티 다 망쳤잖아. 미라의 비명 같은 고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가 뚝 멈췄어요.
바이올린을 켜던 연주자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봤습니다. 성우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일어나려 했어요. 정강이를 붙잡고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벌겋게 물드는 것을 느꼈어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연이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을 발로 차고 밀쳐? 내가 사람 새끼냐?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몰랐던 괴력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어요. 35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저를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 일그러지니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서방, 쥐뿔도 없는 주제에 처가살이하는 기생충이 무슨 서방, 어머니나 아들이나 똑같아. 거지근성이라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알기나 하냐. 내 아버지의 이 호텔 전체가 내 손아귀에 있다는 걸.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요. 그 말에 판석도 거들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자네는 빠지게. 그리고 박여사, 돈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행패야? 판석이 안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뭔가를 쓰더니 수표 한 장을 찢어서 제 얼굴에 획 던졌어요. 종이가 제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100만 원이면 됐소? 이거 먹고 떨어지시오. 100만 원. 35년의 복수를 100만 원으로 끝내라고요. 내 남편의 목숨값이 고작 100만 원이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고무신 발로 수표를 지그시 밟아 비볐어요. 종이가 구겨지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돈? 너한테 받을 돈은 이게 아닐 텐데?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판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보따리 매듭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안에 들어있는 진짜 선물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매듭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라가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치우라고. 미라의 손이 제 손과 보따리를 세게 쳐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어요. 보따리가 제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와장창, 귀청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따리 안에 있던 된장 옹기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시커먼 된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30년 묵은 된장의 고약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연회장 전체가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비명을 질렀어요. 미라의 연보라색 명품 드레스에 검은 된장이 튀었습니다. 가슴팍과 치맛자락에 시커먼 얼룩이 번졌어요. 판석의 구두에도 튀었습니다. 반짝이던 이태리제 구두가 순식간에 더러워졌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찔했어요. 하지만 곧 안도했습니다. 된장 옹기 밑에 숨겨둔 가죽 파일은 무사했거든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된장이 묻지 않았어요. 검은 가죽 파일이 깨진 옹기 파편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아는 보물이 무사했어요. 미라가 자기 드레스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 내 드레스? 이거 2천만 원짜리란 말이야. 이태리에서 공수해 온 거라고.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로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표정이었습니다. 미라가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어요.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대열을 맞춰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미라의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짝! 뺨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에 별이 튀었어요.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한 피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세게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따기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아까 판석이 연설하면서 켜놓은 마이크였죠. 타격음이 스피커를 통해 생중계된 거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아니, 들은 정도가 아니라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연회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는 이미 멈춘 지 오래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300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미라의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연회장을 채우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습니다. 기자들조차 충격을 받은 듯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이 욱신거렸어요. 볼이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저는 손등으로 피를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라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눈빛을 보고 그런 거였어요. 저도 제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밭일이나 하던 시골 노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35년간 명동 사채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명동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눈이었죠. 그때 아들 성우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팔을 잡은 손에서 체온이 느껴졌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부어오른 뺨을 보더니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라는 때려놓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자기가 한 짓을 뒤늦게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독하게 마음을 먹은 듯 턱을 치켜들었어요. 맞을 짓을 했잖아. 감히 내 파티를 망쳐? 이 드레스값 당신들이 물어낼 거야? 판석은 옆에서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곱게 나갔으면 좋았잖아. 에잉, 칠순날 재수없게.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굽었던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더 이상 초라한 시골 할머니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묻은 입술을 핥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방금 내가 친 건 내 뺨이 아니다. 미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아비 목숨 줄이고 내년 인생이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낮게 깔렸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들렸을 거예요. 주변이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거대한 황금색 양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대열을 맞춰 들어왔습니다.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쿵쿵 메아리쳤어요. 그들의 위압감에 하객들이 저절로 길을 터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요. 어떤 하객은 의자를 넘어뜨리며 황급히 비켜났어요. 맨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강철수 변호사, 한미은행 은행장,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장이었어요. 강 변호사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행장은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한미은행장 아니야? 국세청 국장이 여긴 왜 왔어? 뭐야, 무슨 일이야? 저기 보자. 박말순. 명동 박말순? 설마 그 현금왕? 누군가 검색 결과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에 대한 정보가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판석과 미라는 자기들이 부른 귀빈인 줄 알았나 봐요. 표정을 환하게 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석이 두 팔을 벌리며 다가갔어요. 아이고, 은행장님, 국장님, 와주셨군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판석이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장은 판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쳤습니다. 판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은행장과 강 변호사 일행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된장 범벅이 되고 뺨이 부어오른 채 서 있는 저에게요. 미라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 노인네한테 무슨 볼일이 있겠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꺾어지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30명의 굵직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진동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어요. 판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내민 채로 굳어버렸어요. 회장님? 미라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때리며 거지근성이라고 욕하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